특히 이제 뭐 최상위권 학생, 의대를 갈 학생이랄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더 도전적이고 한번 꼭 풀어봐야 되겠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깊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갖다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원입니다. 김동섭입니다. 오늘은 학교 시험의 전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대학 입시에서 학교 성적이 그대로 반영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지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학교 시험 성적을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계획 세우는 학생이 많을까요? 안 세우는 학생이 많을까요? 뭐 그래도 중상위권 학생들은 다 계획 세우죠.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계획은 일단 1번 연간계획 4개의 파트로 나눠서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네. 이렇게 연간에 써있는 달력 한 장에다가 계획표를 대강 쓰고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로 뭘 할지를 붙여놓는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기 계획이나 월간 계획 이런 것들 해야 되죠. 언제나 한 달 정도의 계획을 짤 때는 시간과 분량을 함께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걸 해놔라. 일요일 날 빠진 거 채우기라고 돼 있잖아요. 갑자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주중에 다 다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과제가 생겨가지고 주말에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빠진 거 채우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채우지 않아도 되면 신나게 놀아라.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면 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다 완수했으면 놀아라. 그리고 매일매일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거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매일 계획을 세우고 제가 그 수능 만점 맞았던 학생 중에 하나 인터뷰할 때 보니까 오늘 할 일을 여기 손등에다 적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완성한 것만 하나씩 지웠다고. 계획이 중요합니다. 근데 계획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냐, 그런데 평생 계획이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대학 입시 때까지 내가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있어야지 나중에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하고 대학 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생충 영화에서도 송강호가 그러잖아요. 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인데 공부할 때 개념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개념 원리를 아는데 가장 확실한 활동이 뭐냐면요. 설명하기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놀이하면서 설명했어요. 뭐 칠판을 놓고 방에서 설명하면서 공부했다. 방문 유리창에다가 칼라펜이나 이런 것 가지고 설명하는 공부를 했어요. 친구를 가르쳤어요. 말로 해보는 거죠. 글로 써보고 말로 해보는 그 개념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공책을 써라. 다음 단계 가면 이제 필기를 해라. 수업 중에 나오는 거 필기하고 요약하고 노트 정리를 하세요인데 노트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 문제가 되고 노트 정리를 안 해도 문제가 된다는데 대개 남학생은 노트 정리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요. 여학생은 노트 정리를 너무 꼼꼼하게 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세요고요. 그다음 복습과 예습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예습보다는 복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보통 복습 여러 번 하잖아요. 언제 하냐면 주중에는 뭐 내일 배울 과목들 보게 될 거고 수업이 시작하면 어제 뭐 배웠지 하면서 복습 한번 하고 그다음 주말에 쭉 다시 한번 보는 복습을 하고 시험 공부할 때 너댓 번 다시 보니까 적어도 7번 이상 복습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서 배운 내용이 장기 기억에 들어가게 된다. 예습 30, 복습 70 혹은 예습 20, 복습 80 뭐 이런 구조로 해야 되고 예습에 너무 치중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르는 거니까 선생님에게 질문하든가 아니면 요즘은 AI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조를 파악해라인데 사회, 과학, 수학은 차례를 보면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기억해야 되고요. 차례를 기억한 것을 연결해서
이제 개념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서 개념 노트를 써라 그랬잖아요. 근데 개념 노트를 쓰는데 배우는 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보충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노트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요. 아예 바인더 노트를 쓰면 거기다가 노트를 추가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다 거기까지 이제 공부가 됐으면 그 다음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지식 이해한 것을 확인하는 건데 말로 해보는 거죠. 네네. 말로 해보는데 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원 수령 평가에 대비해서 글로 써보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말하고 글 쓰고 문장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설명하거나 글로 쓰는 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 특히 글로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도 설명이 가능한데 글 쓰는 거는 정확하게 기억나야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웃풋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했느냐 이걸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꾸 써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문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건데 설명해 봐야 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설명할 수 있다까지 써 있으면 이 학생은 적어도 지식 이해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요. 기억까지 하고 있구나.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탐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적용해서 응용하는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 탐구 활동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학습 활동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행 과제나 과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뭐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 탐구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3쯤 되면 배우는 과목이거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 활동이거나 동아리 활동에서 탐구 활동을 한 기록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학이 이 학생은 이거 하고 싶은 학생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식 이해까지는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방법 역량은 본인이 적용해서 활용하는 문제인데 그쪽까지 꼭 가야지 공부가 제대로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완성이 되는 단계죠. 그래서 탐구의 기본을 하세요인데 탐구의 기본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학습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는 건 애가 아니라 끝까지 글로 써라.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 대비하기도 하고 공부도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AI가 글 써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습 활동의 주제를 AI한테 물어봐서 야 이것 좀 해줘, 알려줘, 뭐 해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이제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는다. 자기가 써보고 그리고 AI한테 물어봐서 보완을 해라. 되게 이제 학교가 AI를 어디까지 활용한다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학습 활동을 좀 더 보완해서 깊이를 만드는 건 의미가 있겠죠. 문제풀이하고 오답노트 하는 건 이제 그 선택형 문항 공부를 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문제집은 역시 선택형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학교 시험은 늘 30%의 선택형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에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쉬운 문제 틀리는 학생은 덤벙거리는 거고요. 어려운 문제를 틀리는 학생은 안 풀어본 거고. 실력이 없는 거죠. 안 풀어본 거고. 그래서 문제집을 선택할 때 어려운 문제가 절반 정도 있고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이런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어라. 특히 이제 뭐 최상위권 학생, 의대를 갈 학생이랄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더 도전적이고 한번 꼭 풀어봐야 되겠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깊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갖다 좋아하는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답노트 그런 학생들이 잘 만들고요.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서술형 문제 많이 냈었거든요. 공부하기 편한 건 서술형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택형 문제는 다른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뭐 풀면 되는데 답이 탁탁 나오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보기 중에 어떤 게 오답인지도 머리짠해서 출제자하고의 머리싸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술형 문제는 그냥 쓰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묻는 말에 답한다죠. 묻는 말에 답해야 됩니다. 면접 때도 묻는 말에 답해야 됩니다. 묻는 말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는데 네가 아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발문이라고 하거든요. 발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을 물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답안의 조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예컨대 뭐 본문만 쓰라고 했는지, 앞에 들어가는 서술 단락을 쓰라고 그랬는데 도입 단락을 쓰지 마라, 뭐 써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 가지를 쓰라고 그랬는지, 한 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쓰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두 가지를 써놓고 하나가 틀려. 그게 이제 채점의 어려운 점인데요. 학생들은 아리송해가지고 두 가지 쓰라 했는데 세 가지 써놓고 이 중에 두 가지 맞으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웃기는데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 쓰라고 하면 두 가지 써야 됩니다. 몇 글자로 쓰라고 그랬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구조의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으로 써라 라든가 아니면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구가 뭐 3개인 문장으로 써라 라든가 뭐 이렇게 구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학습활동 문제 그리고 문제집 전원 수령 문제를 풀 때 끝까지 써야 됩니다. 예, 아는 것과 답을 완성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네, 자기가 진짜 써봐야 돼요. 이거는. 휴리스틱이란 말이 있습니다. 휴리스틱이 뭐냐면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인간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에너지가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 기운이 빠져 죽거든요. 그래서 대강 지나가다 보면 원조 해장국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집은 원조인데 옆집은 원조가 아니구나. 그럼 그냥 원조가 더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는 이런 근거 없는 판단. 우리가 되게 안다는 것이 그런 근거 없는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답을 써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끝까지 서술어까지 완성되게 써야 됩니다. 사실 채점하다 보면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답안지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예. 가짜인지 기짜인지. 네, 변별력 있는 그런 글자를 써야 되는데 우리 글씨가 원래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 되고요. 글씨체 자체가 알 수 없는 그런 글씨체를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 노력을 해서 답안지 글씨는 좀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을 쓰는 자리에 쓴다가 무슨 얘기냐면 채점을 할 때요. 어떤 때는 스캔하는 경우도 있어요. 답을 쓰는 자리에 답이 없고 그 답칸의 옆에다 써버리면 답이 있는데 사실 채점할 때는 없는 건데 스캔할 때 답란만 딱 스캔을 해버리면 답안지에다가 칸 안에 안 쓰면 답이 없는 거예요. 반만 나오죠. 예, 그러면 채점이 안 되죠. 오답이 돼버린 건 맞아도 쓰라는 자리에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 평소의 공부 얘기와 선언 수령 평가 얘기 쭉 했는데요. 시험 전략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 봅니다.